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 진행의 장유진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아침이 밝았고 밤 사이에 미국에서는 FOMC의 이 결정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를 비롯해서 오늘도 저희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이 미증시에 대한 흐름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 체크, 여기에 아시아 증시 전략까지도 함께 꼼꼼하게 짜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글로벌 증시 전반이 지금 FOMC를 기다리면서 일부 훈풍을 받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하반기 증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참 중요할 텐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미증시 정규장 마감 상황 좀 체크를 해보시면 3대 지수가 혼조해서 거래를 마쳤죠. 자, 이 FOMC 결정이 나오는 시점에 좀 일중 차트를 보면은 깊은 골짜기를 만들어내는 흐름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 잠시 후에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9월 FOMC가 이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25bp 금리 인하를 결정을 했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속에서도 지금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이 온도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를 비롯해서 시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기업별 이슈 오늘도 아침을 열어주는 새벽 요정들과 함께 할게요. 김예림, 오은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어제 뭐 짐작을 하기도 그랬고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당잠사를 보면서도 그랬고 두 분은 FOMC 시즌에는 진짜 더더 바쁘겠다, 거의 못 자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때요? 어땠어요? 두 사람이 이런 텐션으로 시작하는 건 저희가 처음 보거든요, 지금. 조금만 일찍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FOMC가 한 아, 새벽 2시만 돼도 괜찮을 네. 텐데 3시에 좀 급박하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가 5시 반 방송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급박하게 원고를 쓰느라 조금 아. 힘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은비 씨는 어땠어요? 전 좀 달라요. 왜냐면 이제 다른 분들이, 다른 캐스터들이 FOMC를 들어가면 제가 그 코너를 이제 맡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징주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늘 마침 또 사실 어제는 저희가 애프터마켓 흐름을 살펴봤을 때 막 기업별로 어떤 돋보이는 움직임이 있지는 않다. 그쵸. 이런 얘기를 우리 은비 아나운서가 전해줬었는데 오늘은 하필 또 기다렸나 봐요. 네, 특징주들이 정말 많아서 아, 진짜 2배, 3배로 바빴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정말 바쁘게, 알차게, 숨가쁘게 준비를 한 만큼 오늘도 잘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이 도대체 이 FOMC 금리 인하 결정을 기다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시장의 반응 좀 더 자세히 예림 아나운서가 짚어주실까요? 네, 미국 증시 마감 시황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미국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25bp 0.25%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은 3.6%, 즉 올해 금리를 2차례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또 연준은 고용과 관련해서는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경제 활동은 완화됐다고 금리 인하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향후 경제 성장 전망치를 보면 경제가 부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는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3대 지수의 반응은 좀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죠. 네. 먼저 다우 지수를 보시면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보시는 것처럼 즉각 고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300포인트씩이나 튀어오르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에 나스닥 지수를 좀 보시면요. 다우 지수와 다르게 좀 낙폭이 큰 모습이죠. 이렇게 수직 낙하한 모습이었는데 특히 엔비디아와 오라클, 브로드컴 등 장 초반 약세를 보이던 종목들의 낙폭이 더 커지기도 했습니다. 일단 FOMC 결과가 예상대로 나왔다는 점에 안도하면서도 다우 지수 중심의 순환매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먼저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양적 완화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게 두 번째 하락 이유, 또 내년에 금리를 한 번만 인하할 거란 전망이 불확실성을 키운 게 세 번째 이유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자 나스닥 지수는 장중 1% 넘는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다만 관세 여파는 단기적일 수 있다는 말에 낙폭을 점차 만회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미 국채 시장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연준이 지난해 12월 이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9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이 국채금리도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올해 2차례 추가로 금리가 더 내릴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4% 아래로 내려갔었는데 이내 등락을 좀 반복하면서 다시 4% 위로 올라온 상태고요.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역시 장중 3.47%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튀어 올라서 3.55%의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거란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외환시장 역시 FOMC를 주시하며 움직였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예상대로 낙폭을 좀 키우면서 장중 96선 초반까지 내려왔었지만 다시 튀어 오르면서 97선 재진입을 노리고 있는데요. 오늘 엔달러 환율은 146엔 후반에 거래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137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금선물도 FOMC 회의 발표 직후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하긴 했지만 이내 낙폭을 또 바로 그려냈습니다. 금선물은 0.8% 하락했는데요. 오늘 국제유가도 1%대로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면서 이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그동안 유가를 위로 올렸었는데 오늘은 이건 좀 단기적인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네, 시장의 체크포인트가 참 많았던 간밤이었는데 우리 예림 아나운서와 함께 하나하나 자세히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채원이 에미넴님께서 예림 은비 아나운서 대단해요 라고 이렇게 응원과 격려의 멘트를 또 남겨주셨고요. 자, 레인메이커님께서는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도 예전만 못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하도 흔들어대니 그런 건지 그리고 시장이 은근히 50bp를 기대하기도 했나 보네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장재철 박사님과 좀 더 깊이 있는 분석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흐름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선물 시장에서 3대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정규장에서는 앞서 예림 아나운서가 자세히 짚어드린 대로 다우와 나스닥이 서로 완전히 상반된 흐름을 가져갔었는데요. 자, 지금 제 화면으로 선물 시장에서의 3대 지수 추이 확인해 보시죠. 네, 모두 지금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이 0.42%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3대 지수 선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각 애프터마켓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은비 아나운서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애프터마켓 특징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이제 빅테크들의 움직임이 제일 활발하게 보였는데요. 제 화면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거래량 상단에 위치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거래량 1등은 스냅이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브로드컴, 빅베어, AI, 뒤에 오픈도어, 엔비디아까지 항상 올라오던 애들이 오늘도 다시금 거래량 상단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누홀딩스, 아이온큐도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종목들 가운데 소식이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아요. 그럼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상승률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률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여기 비트팜이라고 있어요. 비트팜스라는 게 있는데 일단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ETF 홀딩스가 보유량을 발표했는데 1분기에 28%나 늘렸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8.52%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자면 지금 쭈쭈쭉 내려갔을 때 여기 레드캣 홀딩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레드캣 홀딩스에 대한 자세한 이슈는 제가 잠시 후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장 마감 후 혹은 장 막판에 소식이 나왔던 기업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 지금 CNBC 화면에 보니까 또 속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 부분 혹시 은비 아나운서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디즈니 쪽에서 소식이 나왔는데요. 얼마 전에 좀 시장에도 그렇고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게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있잖아요. 이 찰리 커크에 대한 이 사례에 대한 발언으로 ABC 심야 진행자 지미 키엘의 쇼를 잠정적으로 무기한 중단시킨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나 봤더니 일단은 마가갱이란 표현을 쓰면서 마가갱은 찰리 커크를 사내 범인이 자신들과 무관한 인물로 묘사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 자체는 지금 주가에는 크게 변동성이 없고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소식이 주가에도 영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히려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게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
상단에 살짝 빨간 띠가 보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네. 앞서 은비 아나운서가 전해준 내용입니다. 지금 LBC 뉴스에서 지미 키멜 라이브가 중단된다라는 소식, 찰리 커크와 관련해서 이 내용 저희가 가장 실시간으로 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애프터마켓 특징주 처음으로 만나볼 기업은 애플이 대기하고 있는데 애플 입장에서는 제 생각에 좀 늦었다는 느낌은 있지만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에 혁신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정규장 안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는 게 애플이 지금 대만에서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폴더블 아이폰 접는 거죠. 이걸 생산 검토 중인데요. 시험 생산할 것을. 그동안 이게 폴더블 아이폰이 루머로 굉장히 많이 돌았었어요. 그쵸. 근데 드디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내년에 전체 아이폰 판매량을 지금보다 1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애플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폴더블 아이폰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다음 아이폰 시리즈에서 약 9,500만 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협력업체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데 이것도 이슈가 되고 있어요. 새로운 폴더블 모델이 나오면은 폴더블뿐만 아니라 기존 일반 아이폰까지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자신감을 강하게 보여줬습니다. 당찬 포부를 드러냈는데 오늘 이 소식에는 뭐 국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면 폴더블 부품주 힌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쵸?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자, 다음은 테슬라를 좀 살펴볼 텐데요.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진짜 매일매일 좀 소식을 체크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테슬라가 지금 차 안에 사람이 갇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자동차 문 손잡이를 새로 설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회사 쪽에서는 이미 이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사실 이 미국 도로교통안전기관이 도어 핸들 조사를 착수하겠다. 이거 제가 어제 애프터마켓을 그쵸. 통해서 전해드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딱 하루 만에 나온 소식이라서 더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블룸버그 조사에서도 사고가 난 뒤에 차 안에 주인이나 승객이 갇힌 사례가 여러 번 확인된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건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로 움직이는 잠금 장치가 배터리에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수동으로 열 수 있는 장치가 있긴 한데 찾기도 어렵고 사용하기도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차가 불이 날 경우를 대비했을 때예요. 차가 불이 나면은 전기가 딱 방전이 되겠죠. 그쵸? 그럼 수동으로 열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치를 찾기가 어렵다면 당연히 좀 위험한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측은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전자식과 수동 장치를 하나의 버튼으로 합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면서 그게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장 마감 이후에 전해왔습니다. 네, 지금 채팅에 레인메이커님께서 역시 바람 잘 날 없는 테슬라, 그리고 그렇죠. 채원이 에미넴님께서는 테슬라 소식 매일매일 주세요라고 알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저희가 바로 민원 접수도 했고 정규장에서 나온 소식, 또 애플과 테슬라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장에서도 애프터마켓에서도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아이온큐입니다. 먼저 주가 추이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정규장에서 5% 넘게 오르면서 52주 신고가 또 한 번 경신을 했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6%대 강세를 더하면서 $70 선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나요? 네, 아이온큐가 굉장히 흥미로운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 에너지부와 협력해서 우주에서 양자 기술을 실험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건데요. 앞으로 이 자기네 위성을 활용해서 해킹이 거의 불가능한 양자 보안 통신을 설계하고 또 실제로 우주 궤도에서도 시험을 하게 됩니다. 양자 보안 통신은 쉽게 말해서 메시지를 가로채도 내용을 절대 해독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한 통신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번 협력은 단순히 통신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네. 위치 확인이라던가 내비게이션 시계처럼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는 기술, 그리고 양자 네트워크와 센서 기술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미국 에너지부는 이 우주라는 특별한 공간에서 이런 실험을 하면 자원 탐사나 첨단 제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이온큐 또 한 번 기대감을 올리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옥스포드 아이오닉스 인수 최종 승인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여기에 또 한 번 미국에서도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저희가 앞서 마켓무버에서 잠깐
만나봤던 종목이네요. 네. 레드캣 홀딩스.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7% 넘게 빠지면서 정규장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네요. 네, 레드캣 홀딩스가 보통주를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공모 계획을 내놨어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서 자금을 모으겠다라는 건데요. 레드캣 홀딩스는 이렇게 확보한 돈을 일반적인 회사 운영과 또 필요한 자금 마련에 쓰고 또 새로운 무인 수상정 사업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더 네. 많은 주식들을 팔게 된다면 당연히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지분 희석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쵸. 우려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 네. 주가가 지금 7.19%까지 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는 레드캣 홀딩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엑슨모빌도 장 마감 후에 거의 우리 시각 7시쯤에 나온 소식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에너지 대기업이죠. 엑슨모빌이 유럽에서 추진하던 2개의 화학적 재활용 프로젝트 투자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1억 달러가 넘어가는데요. 네. 최근에 EU가 새로 검토 중인 규정이 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중단했다라고 말을 했어요. 엑슨의 이 수석 부사장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계획했던 프로젝트가 보류 상태다라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EU가 내놓은 화학적 재활용 관련 규정인데요. 이 규정이 적용이 되면은 기업들이 기존 석유화학 공장에서 처리하던 그 양에 대해서 받을 수 있었던 재활용 크레딧을 제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활용 크레딧은 간단히 말해서 재활용 원료를 활용한 만큼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나 증명서 같은 건데요. 네. 일부 고객들은 친환경 제품을 더 비싸게 사주기 때문에 이 크레딧이 엑슨모빌 같은 회사에는 훨씬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엑슨이 이번에 투자를 멈춘 배경이 또 하나 더 있어요. 유럽 경제가 겪는 어려움이라고 해요.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저가 제품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까지 이렇게 삼중고가 겹치면서 유럽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게 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EU 쪽에서도 이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유럽 시장에서의 삼중고가 어쨌든 엑슨모빌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는 점 애프터마켓에서 큰 폭의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이 부분은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마지막 애프터마켓 특징주인데 그래요? 사실 네. 이 기업은 제가 어제 자기 전에 프리마켓에서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장 막판에도 이슈가 있었나 봐요. 일라이릴리네요. 네, 오늘 좀 되게 부지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라이릴리가. 네. 네,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가 이번에 중요한 임상시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의료학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봤더니 10살부터 17살 사이의 소아청소년 제2형 당뇨 환자들이 마운자로를 복용했을 때 혈당이 더 잘 조절이 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번 연구는 마운자로의 성분인 티르제파타이드를 어린 환자에게 적용해 본 첫 번째 임상 시험이라는 것에서 의미가 굉장히 큰데요. 지금까지 소아 제2형 당뇨 환자들에게 쓸 수 있었던 약은 메트포르민이나 인슐린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도 비토자로 이 10살 이상 소아 환자에게 쓰도록 승인을 받긴 했는데 선택지는 그래도 여전히 적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라이릴리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마운자로의 소아 환자 사용 확대를 위해서 이 각국 규제 당국에 자료를 제출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환자들의 체질량 지수가 BMI죠. BMI 역시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나타나서 이 단순하게 혈당 조절을 넘어서 비만 치료 효과까지 제대로 확인이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일라이릴리까지 살펴봤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소폭의 약세, 애프터마켓에서는 강보합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저희 프로그램만의 강점인 애프터마켓 실시간 흐름을 살펴봤고요. 은비 아나운서 정말 오늘 바쁜 날인데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메가캡 특징주로 다시 한번 은비 아나운서랑 이야기할 거고요. 그 전에 FOMC 이 회의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예림 아나운서, 저희 FOMC 이 결과 나오기 전에 관전 포인트가 참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티븐 미란 이사도 합류를 했고, 그래서 몇 명이 과연 어디에 표를
뭐를 던지느냐 이런 부분도 궁금했고 그 후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네. 정말 지켜볼 포인트가 많았거든요. 네, 예림 아나운서 맞습니다. 엄청 바빴겠어요. 그래도 저는 시황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분석하느라 좀 시간이 걸렸는데 네. 이제 방송 끝나고 다시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와, 네. 성명문부터 네, 점도표까지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드디어 연준의 FOMC 회의 결과가 공개됐죠. 다시 한번 전해드리자면 연준은 올해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네. 25bp 0.25%포인트 인하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4%에서 4.25%가 됐는데요.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도 상단 기준으로 보면 1.75%포인트로 축소됐습니다. 이번 금리 결정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12명 위원 중 11명이 25bp 인하에 찬성했고요. 역시나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스티브 미란 이사만이 B컷 50bp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9월 통화정책회의인 만큼 이 성명문부터 점도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 물가 상승률 전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성명문을 좀 확인해 보자면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용 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6월 성명문과 비교해 봤을 때 일자리 증가세는 둔화됐다 이런 문장이 추가됐는데요. 또 고용 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이제 이 문장 대신 실업률이 소폭 상승했다는 문장이 추가되기로 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도 원래는 다소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이게 그냥 상승 이렇게 딱 단언해서 말하고 있었고요. 다음 문단을 보면 고용시장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서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 문단도 좀 눈에 띄었는데요. 원래는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좀 금리나 범위를 낮추겠다는 말이 들어가면서 다음 달에 있을 통화정책회의에서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죠. 점도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화면을 보시면요. FOMC 참여한 연준 일원들은 자신이 예상하는 향후 금리 수준에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내려야 하는지 금리 예상치 이걸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 금리 수준을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번 9월의 점도표를 보면 올해 연준 위원들은 금리를 3차례 0.75%포인트 인하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9명의 위원들이 3.5%에서 3.75% 수준으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이 점을 찍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즉 올해 한 번 금리를 이미 오늘 인하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2차례 더 인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좀 그분이라고 칭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점을 이걸 찍어서 네. 누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그분은 금리를 이렇게 6차례 인하해야 한다고. 혼자 똑 떨어져서. 맞습니다. 우두커니 이렇게 섬처럼 찍어 있는 네.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6월 점도표와도 좀 잠시 비교해 보시면요. 당시 6월에는 올해 금리가 유지될 거라 본 연준 위원들이 7명이 있었고요. 올해 금리가 25bp 내릴 거라 본 위원들은 2명. 50bp 내릴 거라 본 위원들은 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보자면 6월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가 2번 인하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고 9월에는 한 차례 더해서 총 3차례 즉 추가로 2차례 인하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말 금리는 연 3.6%가 될 것이고 내년에는 연 3.4%, 내후년에는 연 3.1%로 제시가 돼 있고요. 네. 장기 금리는 6월과 같이 3%로 유지할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경제 전망은 어떨까요? 여기 표를 보시면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1.6%로 보고 있습니다. 6월에 1.4%로 예상했었는데 여기서 소폭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내년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1.8%, 내후년에는 1.9%로 성장할 걸 예상하면서 모두 지난 6월 당시보다는 소폭 오르면서 이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실업률도 보시면요. 올해 4.5%로 지난 6월과 동일했고요. 내년과 내후년은
후년에는 4.4%, 4.3%로 6월 전망보다는 소폭 하향한 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지수 PC 전망치도 좀 보시면요. 네. 경제 전망과 실업률과 다르게 여기서는 좀 소폭 상향 조정됐습니다. 올해는 3%로 유지가 됐지만 내년에는 2.6%로 2.4%에서 좀 상향 조정됐고요. 다만 내후년에는 1.1%로 다시 내려올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좀 더 눈여겨볼 부분은 원래 금리를 내리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보통 고용이 침체되거나 아니면 경기가 너무 안 좋거나 물가가 안정돼야 이런 부분에서 조건을 맞춰야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망치를 보면 고용은 좋아졌고 경제도 좋아지고 물가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인데 금리를 올해 3차례나 인하하겠다 이거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연준 위원회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 연준도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9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후 CME 피드워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좀 확인해 봐야겠죠. 이제 다음 달 10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내릴 확률은 현재 87.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2월에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확률도 보면 거의 80%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점도표대로 올해 3차례 금리가 내릴 거란 예측을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FOMC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정말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채팅에서 레인메이커님께서 그래서 S&P 보면 이 시장 전망에 대한 요약을 봤더니 고개가 갸우뚱 이렇게 얘기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살펴볼 거고요. 우선은 이 파월 의장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좀 이 FOMC 결과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단했는지 저희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0.25 percentage point. GDP rose at a pace of around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own from 2.5% last year. The moderation in growth largely reflects a slowdown in consumer spending.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rate edged up to 4.3% in August, but remains little changed over the past year at a relatively low level. Payroll job gains have slowed significantly to a pace of just 29,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push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main to be seen. We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bringing inflation sustainably to our 2% goal, and keeping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물가에 대해서는 이 관세의 영향이 조금은 그래도 단기적일 것이다 이런 진단이 담겨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다시 한번 2%대 물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어쨌든 이 연준의 무게추가 조금은 이 물가와 고용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발언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김예림 아나운서와 FOMC 이 내용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각 개별 특징주들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이런 시장 속에서 엔비디아는 또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야기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기술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인공지능 칩 구매를 중단하라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주문도 모두 취소하라는 지시가 함께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이 파이낸셜 타임즈 보도를 봤더니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이 바이트댄스라던가 알리바바 같이 기업들에게 RTX 프로 6000D 칩의 시험 사용과 주문을 종료하라고 했어요. 이건 사실상 중국 빅테크들이 엔비디아 최신 칩을 쓸 수 없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에 대해서 엔비디아 젠스랑 CEO는 실망스럽다
없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BBC랑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여기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기술을 쓸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중국 기업들이 이 칩을 쓸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정규장 안에서는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 그래도 애프터 마켓에서는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정규장에서 2%대 내림세로 보였던 젠슨왕 CEO도 좀 강하게 이렇게 발언을 그쵸? 하는 거는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좀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조치가 굳어질지도 저희가 지켜볼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저희가 영국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뭔가 유럽 공략에 조금 계속해서 나서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르웨이에서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62억 달러를 투자해서 인공지능 컴퓨터 자원을 빌려 쓰기로 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컴퓨팅 파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AI가 엄청난 계산을 빠르게 하려면은 엄청난 컴퓨터 힘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것을 또 빌려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프라가 기반 시설은 영국의 Nscale이라는 회사랑 노르웨이 투자사 아커가 제공을 하기로 했습니다. Nscale은 대규모 슈퍼컴퓨터 같은 이 AI 장비를 운영하는 회사고요. 아커는 대표적인 투자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하원이 의회 운영을 현대화를 하면서 AI를 도입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쓸 계획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안에서는 아주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는 오히려 아주 소폭의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내용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조금 전에 나온 홍콩 관련 소식이 있어서 잠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홍콩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야간 할인 창구를 통해 부과되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지금 작년 11월 이후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한 것은 9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시 한번 미국의 연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홍콩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 이 금리 차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시 특징주 이야기로 이어갈 텐데 애플이 정규장에서도 또 한 번 아이폰 17 관련해서 저희가 중국에서도 한번 브레이크가 걸린 내용이 있었는데 또 좀 걸림돌이 있나 봐요? 네, 지금 애플이 참 순탄치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 자료를 봤더니 올해 3분기 첫 8주 동안 중국 안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6%나 줄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새 모델 출시를 앞두고 이 교체 수요가 살아나잖아요. 이것을 감안했을 때 꽤 이례적인 감소세인데요. 참고로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스마트폰 시장도 2% 정도 줄긴 했습니다. 다른 중국 브랜드들도 이제 판매가 줄긴 했는데 애플의 점유율 자체가 12%를 그치면서 비보라던가 화웨이, 샤오미 같은 현지 기업들에게 밀려서 무려 6위까지 내려갔습니다. 예전과 비교했을 때 확실하게 뭐 좀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승부처가 꼭 최신 사양에만 달린 게 아닌 게 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 소비자들은 AI 기능보다 배터리 성능이라던가 가격 대비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이폰 17이 애플 인텔리전스 같은 이 AI 기능을 탑재하지 않더라도 판매에는 당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아이폰 17은 단순하게 뭐 신제품이다 이게 아니라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입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험대가 오르게 되는 그 무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더 선호한다는 게 사실 AI 관련해서 자꾸 늦어지고 있는 애플에겐 좀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혹시 어떠세요? 휴대전화 고를 때 나는 AI 기능이 이제 좀 확실히 최신으로 탑재된 휴대전화가 좋아. 아니야, 난 그냥 오래 가고 뭐 카메라나 이런 기본적인 품질이 좋은 게 좋아. 어때요? 저는 카메라요. 셀카 잘 나오는 거. 중요하죠. 셀프여가지고.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 예림 아나운서 핸드폰은 좀 옛날 거 아닌가요? 저 그래도 보라색이에요, 아이폰.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니죠? 보라색, 14% 보라색. 오, 최신 거네요, 생각보다. 네.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호환성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호환성.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이랑 호환이 얼마나 잘 되는지. 오. 근데 저 완전 엉망진창으로 쓰고 있어요. 이건 뭐 LG 쓰고 있고, 뭐 요거 컴퓨터는 뭐 LG 뭐 삼성 이런 거 쓰고 있어가지고 엉망진창. 이건 또 애플 거고요. 네, 두루두루 잘 사용하는 걸로. 그렇죠. 폭넓게 이용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은비 아나운서 자체가 이렇게 호환성을 잘 가져가는 사람일 완전 수도 있어요. 자체 인간 IoT예요. 저희도 어제 호환됐었잖아요. 그쵸. 완전 호환이에요, 저희. 두 사람의 케미도 점점 예. 날이 갈수록 상상하고 상승하고 있는지 있는데 모르겠어요. 호환 은비 그리고 호환. 우리 사진을 중요시하는 예림 아나운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저는 배터리가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배터리. 지금도 방송 중에 이렇게 충전을 하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는 아이고.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테슬라도 정규장에서 또 한 번 소식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다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테슬라는 NBC 뉴스 조사가 하나 떴어요.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가 철도 건널목에서 불안정한 그런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실제 사례를 봤더니 어떤 차량은 기차와 부딪히지 않으려고 또랑을 있잖아요. 급히 빠지기도 했고요. 또 아하. 어떤 차량은 차단기를 들이받기 직전에서야 간신히 멈춰선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MBC는 문제를 겪은 운전자 6명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중에 네. 4명은 영상으로 당시 상황을 증명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현재 미국 고속도로교통 안전국의 관심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어요. 지금 이 안전국이 테슬라만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국 측은 이 사건들을 인지하고 있고 테슬라와 논의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동차 제조사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모든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제도 사실 뭐 그 도어 있잖아요. 그쵸. 그 도어에 대한 네. 소식을 제가 애프터 때 전해드렸던 만큼 이거에 관해서 뭔가 해결점이 또 내일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어느 편에 전 있습니다. 대응을 요즘에 좀 발빠르게 하는 것 되게 같다. 빨라요, 진짜. 네. 그리고 은비 아나운서도 되게 빨라요.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가 이 장 마감 후, 장 막판에 나오는 소식은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리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 번 계속해서 뭐 이 교통안전국이 혼자 주시하는 것만 같은 테슬라 그렇죠. 이야기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순서가 잠시 바뀌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너무 코너가 기다렸어요. 찾아왔습니다. 바로 글로벌 아이비들이 주목한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종목명이 좀 약간 발랄하고 밝은 네. 좀 느낌이 듭니다. 바로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도 특이하고 재미있는 종목 많이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블루버드입니다. 티커명 BLBD인데 미국에서는 워낙 유명한 기업이라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미국의 스쿨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로고는 회사 네. 이름대로 파란색 로고로 유명한데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네. 바로 이 스쿨버스 아시죠? 너무 아시는 유명하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스쿨버스를 만드는 기업이 바로 블루버드입니다. 1927년에 설립돼서 90년 넘게 미국의 스쿨버스를 책임져 오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을 보면 BTIG가 블루버드에 대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는 $55에서 $65로 높여 잡았습니다. 일단 지난달에 발표한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한 달에만 주가가 30%나 급등했고요. 특히 이제 스쿨버스 안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버스나 전기 버스로 전환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블루버드도 이 프로판 버스, 그러니까 LPG 버스죠. 또 전기 버스, 천연가스 버스의 비중을 늘리면서 매출이 훨씬 증가한 건 물론이고요. 7월 신규 주문이 지난해 대비 12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미국 내 학교에서는 이 스쿨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 50만 대가 미국 내에서 운행 중이고요. 매년 새롭게 교체되는 블루버드 버스는 3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또 어쩌다 보니 경쟁자가 없는,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업계에서 과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안에서는 워낙 블루버드 스쿨버스가 유명하고요. 학생들이 타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규제가 정말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감히 이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경쟁자가 없는 구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또 미 연방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클린버스 프로그램의 최대 수혜자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클린 스쿨버스 프로그램은 미국 환경보호청에서 진행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미국의 노후화된 디젤 스쿨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교체한다면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바이든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 2021년부터 50억 달러 규모로 총 5년에 걸쳐서 지원금이 좀 제공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네? 이걸 가만히 뒀을 리가 없겠죠, 사실. 실제로 2, 3차 지원금이 올해 1월에 중단됐다가 2월에 다시 들어오는 등 이 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런 변동성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4차 지원금은 내년 상반기에는 들어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래도 일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미국 스쿨버스 업계에서 독과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블루버드 BLBD였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 목표 주가 65달러였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종목명에 이 뭔가를 캐는 그런 단어가 네, 들어갔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캐는 기업인가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글로벌 IB 기업은 바로 사이퍼 마이닝입니다. 어제 개인보다는 이 기관 투자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래소죠. 분리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소개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업체 사이퍼 마이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캐너코드 제뉴이티가 사이퍼 마이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9달러에서 13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사이퍼 마이닝은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기업이다 보니 비트코인이 한창 탄력을 받아 최고가를 매일 경신했을 때 함께 상승세를 보이던 종목이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260%나 상승한 건데 이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캐너코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사이퍼의 바버레이크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 지역 자체가 풍력과 태양광을 저장하게 용이해서 전력 비용이 경쟁사 대비 낮습니다. 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큰 거죠. 또 이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채굴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AI나 고성능 컴퓨팅용으로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 협력을 할 수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블랙펄이라고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블랙펄 1단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채굴 능력이 크게 또 개선됐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2단계로 또 업그레이드 시킬 예정인데요. 네. 최근에 사실 비트코인 가격에 조정이 오기도 했는데 오히려 채굴 업체들은 이렇게 높은 전기료를 좀 감당해내기 위해서 발로 뛰었더니 오히려 이렇게 마이닝 종목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소프트뱅크가 사이퍼의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5천만 달러를 투자했었고요. 그래서 코인 가격이 좀 부담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채굴 기업을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도 또 암호화폐와 관련해서도 이 FOMC를 앞두고 여러 가지 좀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새롭게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사이퍼 마이닝 채굴 기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저보다는 우리 예림 아나운서가 티커가 독특해서 네, 직접 역시 맞습니다. 소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일단 마지막으로 준비한 글로벌 IB 종목은 클리어 CQ입니다. 네. 티커명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살려주세요. 삿대질을 해도 될까요, 카메라로? 양손으로. 티커명이 바로 YOU, 너, 당신입니다. 네. 스마트 보안 기업인데요. 생체 인식을 기반으로 디지털 신원 인증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너를 감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특히 공항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무인 출국 시스템이라고 하나요? 이 여권이랑 지문을 인식하고 사진을 또 찍잖아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업입니다. 공항뿐만 아니라 헬스장, 행사장, 콘서트장, 병원, 정보시설에서 클리어 CQ의 보안 시스템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요. 팬데믹 시절에는 아무래도 공항을 찾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개발했던 게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였다고 합니다. 네. 여러모로 혁신을 주도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DA 데이비드슨이 클리어 CQ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하면서 목표가는 4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이 공항의 보안 검색 라인, 이 초고속 입출국 시스템의 혁신을 주도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의 59개 공항 또 166개 보안 검색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업계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다는 게 매수로 투자 의견을 제시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또 기업 대상 서비스 B2B나 클리어 플러스 멤버십 정책도 확대하고 있는데 이 점이 아직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의료 IT 기업인 노르딕과는 환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 보안이 절실한 현 상황에서 필수적인 기업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IB 세 번째 종목으로는 클리어 시큐어 티커가 U라는 종목 만나봤습니다. 채팅에 바로 또 반응이 나오네요. 이 정도면 티커 돈 주고 샀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방송하는 동안 뭐 리얼, 러브, U, 티커명이 진짜 예쁨 다 글로벌 IB에서 저희가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발굴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죠. 개인 보안과 관련돼서 목표 주가 클리어 시큐어는 저희가 앞서 $45였죠? 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상향 제시가 됐다는 점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예림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는 이어서 특징주 좀 더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특징주 처음으로 살펴볼 게 지금 알파벳의 페이팔, 레딧이 다 같이 얽혀 있는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구글과 페이팔 그리고 레딧이 세 가지가 좀 이슈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구글과 페이팔이 디지털 상거래 강화를 위해서 손을 같이 잡았어요. 두 회사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협력하면서 AI를 활용해서 새로운 쇼핑 경험을 만들고 또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작업에 집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레딧과도 또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구글과 레딧은 약 1년 반 전에 6천만 달러 규모의 데이터 공유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의 AI 제품과 레딧을 더 깊게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레딧은 구글 검색을 통해서 이 들어오는 방문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요. 이를 회사의 성장과 학습용 데이터 확보로 이어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레딧이 동적 가격 구조를 구글과 오픈 AI에 제안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동적 가격이라는 게 소셜 플랫폼 가치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대가를 받는 방식인데요. 사람들이 AI 답변에 레딧의 정보와 콘텐츠를 더 자주 활용하게 될수록 레딧이 그만큼 더 큰 보상을 받는 구조인 거죠. 이런 소식들이 장중에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구글, 레딧 그리고 페이팔까지 함께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이 변동성 크게 보여줬습니다. 네, 페이팔은 확실히 좀 상승세를 보여줬었네요. 페이팔이 정규장에서 2% 넘게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도 2% 가까이 상승 흐름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레딧은 지금 약보합 마감하긴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AI 이 관련해서 레딧의 유저 데이터가 정말 활용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일라이릴리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 네. 경구형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 발짝 더 앞서갔네요. 네, 이 일라이릴리가 새 당뇨병 치료제 후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제2형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비교 연구를 했는데요. 이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알약인 오포글리프론이 1년 동안 혈당을 낮추는 효과에서 노보노디스크 약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이 가장 높은 용량에서는 혈당 관리 지표인 당화혈색소를 2.2% 줄였거든요. 근데 경쟁약이 1.4%였기 때문에 개선폭이 확실히 더 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릴리는 이 약을 내년에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네. 그 이유를 또 찾아봤더니 한쪽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투자은행 베렌버그가 일라이릴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췄고요. 네. 목표 주가도 $970였는데 $830로 내린 거예요. 일라이릴리가 여전히 비만과 당뇨 치료제 시장에서 아주 강한 위치를 가지고는 있지만 비만 시장 성장세가 예전만큼 크지는 않다 보니까 평가를 보수적으로 조정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정규장 안에서는 0.6% 하락했었습니다. 목표 주가가 많이 낮아졌네요. 많이 낮아졌어요. 일라이릴리 입장에서는 좀 타이밍이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시장의 둔화를 지금 전망했다. 베런버그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는 점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아쉽지만 여기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하는데 채팅에서 앞서 오늘 세 분 아나운서 머리 모양이 거의 똑같네요. 라고 저희가 오늘 열심히 해야 돼서 머리를 정말 단정하게 세 명 다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도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 부탁드릴게요. 두 분 보내드리고 저희는 장재철 박사님과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는 아무래도 FOMC 이 결정까지도 소식이 나온 만큼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자,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목요일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좀 같이 살펴보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우선은 저희가 이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시죠. Good afternoon. My colleagues and I remain squarely focused on achieving our dual mandate goals of maximum employment and stable prices for the benefit of the American people.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 GDP rose at a pace of around 1.5%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down from 2.5% last year. The moderation in growth largely reflects a slowdown in consumer spending.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rate edged up to 4.3% in August, but remains little changed over the past year at a relatively low level. Payroll job gains have slowed significantly to a pace of just 29,000 per month over the past 3 months. Higher tariffs have begun to push up prices in some categories of goods, but their overall effects on economic activity and inflation remain to be seen. We remain committed to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bringing inflation sustainably to our 2% goal, and keeping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Thank you. I look forward to our discussion. 네, 이렇게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화면 다시 한번 보셨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서 크게 예상했던 대로 25bp 인하를 단행했고요. 앞서 발언을 보니까 좀 너무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엄청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아니야라는 온도를 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저는 위험 균형 이런 단어들이 좀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은 매파적인 그런 코멘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고용에 대한 우려는 있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또 이번에 경제 전망을 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성장률 상향 조정을 하고 인플레이션도 내년은 조금 올리고 실업률을 좀 낮추는 그런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를 하고 올해 추가적으로 2회 정도 더 인하한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었는데 사실 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네. 이거 그렇게 더 타이트하게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주식시장 같은 데는 혼조세로 마감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채 시장에서 전체 그 만기 기간 동안에 국채 금리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달러도 좀 약해졌다가 다시 강해지고. 그래서 이 전망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의 예상을 부합을 했고 또 당초 6월 달보다 올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인하는 하지만은 연준이 경제를 보는 이 판단에 있어서 이코노미 not bad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쁘지 않다. 네. 물론 그 실업률이 좀 올라가고 성장률이 둔화되고는 있지만은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이 시장에서는 그런 복합적인 사인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복합적인 사인을 줬다. 사실 특히나 고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용이 견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맞습니다. 조금 둔화가 되고 있다. 표현이 맞아요. 확실히 바뀌어서 온도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예, 그건 우리 통화정책 스테이트먼트에도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지난 7월 달 회의랑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9월 달 회의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고용시장이 과거에는 솔리드하다, 탄탄하다고 그쵸. 얘기했는데 둔화되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렇지만 또
실업률 4.3%, 그렇게 뭐 높은 거 아니다라는 또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경제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의 그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는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탄탄해서 금리를 안 내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고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과 고용에 대한 우려가 밸런스, 균형이다. 그래서 금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보면 9월달 스테이트먼트에서 제일 큰 거는 이제 이번에 금리 내렸고 네. 7월달에 안 내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미란 이사가 들어오면서 50bp 그래서 12명의 그 맞아요. 투표자 중에서 네. 11명은 25bp지만 1명이 50bp 크게 홀로 한 표를. 그렇죠. 네.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뭐 점도표에서도 혼자 뚝 떨어져 있는 그렇죠. 것 한참 같은, 내려가 있죠. 네, 네, 아마도 네. 그인 것 같은 네. 그런 모습이 또 감지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항목별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가에 대한 부분도 좀 기억에 남았던 게 파월 의장이 이 관세 영향이 뭐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랑 아니면 그 연준에서의 그 평가는 관세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거고 문제는 그 일시적인 효과가 어떤 과정에 있어서 지속될 건지 안 될 건지에 대해서는 그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어떤 지표로서 관세가 지금 물가에 전가되고 있는지. 근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거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점도표에서 아니면 경제 전망에서 보면 올해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은 유지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년도에 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조금 올렸죠. 왜냐하면 성장률을 상향 조정해서 그리고 네. 올해 성장률 2.4에서 1.6%로 상향 조정을 했고 내년도 1.6에서 1.8%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0.2%포인트. 네. 이러한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성장세, 특히 소비가 최근에 좀 나쁘다고 평가를 했었지만 기존에 좋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성장률을 좀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향후에는 소비가 좀 둔화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에 대한 부분도 살펴봤는데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전망 요약을 봤을 때요. 박사님 모시기 전에 저희 채팅창에서 오히려 그 SAP 보고 나서 더 헷갈린다라고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약간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 이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도표에 있어서 그 아래로 한참 네. 내려온 125bp 정도 생각했던 그런 누구 한 사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표가 변한 건 있지만은 통화 정책에서 금리 결정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쵸, 이렇게 네. 봅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서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 중에서 고용 문제에 있어서의 둔화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금리를 인하했다는 아주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보다는 일단 데이터에 대해서 보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동안 사실 시장이 올해 결정하기 전에 네. 오늘 결정하기 전에 바우먼 이사라든지 아니면 월러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들이잖아요. 이분들이 0.5%포인트 50bp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그쵸. 안 25bp 그랬죠. 인하에만 동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정치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 결정이 파월이 이긴 게 아니냐.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냥 그쵸. 25bp만 내렸으니까. 독립성을 지킨 셈이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제 전망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네. 앞으로 이제 일어날 거에 대한 그 연준 그 참여자들 정책에 네.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적인 분포입니다. 그래서 전망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니까 확정적으로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지금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지금 온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잠시 국내 개장을 체크한 이후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 저희가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가 1%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워낙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왔기 때문에 12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조금은 상승에 대한 피로도를 받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8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두고 좀 빠지는 모습, SK하이닉스도 4% 가까이 빠졌고요.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도 4% 넘게 빠졌었죠. 하지만 오늘 예상 체결 지수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소폭의 반등 출발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 체결 지수는 코스피 0.6% 상승 3,433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8%대 강세 852선에서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는 또 전반적으로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광, 개발, 여행 관련주들이 상승을 띄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지금 9월 18일 목요일장 출발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다시 한번 업종별 내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지수가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반등을 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수급에서도 어제 양시장에서 개인만 담으면서 거래를 마쳤기 때문에 쉬어갔던 외국인과 기관이 좀 언제쯤 돌아오게 될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텐데요. 현재 개장 지수 확인합니다. 양시장이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57% 오르면서 3,432선을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79% 강세 852선에서 예상 체결 지수와 비슷한 흐름으로 오늘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이 개장 초 성적표는 어떨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반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0.77% 오름세 78,800원 기록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2% 가까이 반등하면서 34만 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2% 가까이 오르며 104만 9천 원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 현재 HD 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불을 함께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아와 두산에너빌리티, 셀트리온과 네이버까지도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주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단에서 상승 종목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알테오젠도 역시나 1%대 오름세로 어제 낙폭을 일부 만회합니다. 47만 9천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펩트론이 1%대 강세 29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한 번 강하네요. 2%대 빨간불 속에 29만 1천 원에 거래되는 가운데 현재 시총 상위 1위부터 15위까지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 약보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HLB까지 1%대 상승불을 켜면서 어제 좀 약했던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은 장 초반 반등하면서 흐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업종별로는 좀 희비가 어떻게 교차하고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또 한 번 증권 업종이 강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종지수 1.5%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전기, 전자도 대형주 강세 속에 1%대 상승불, 기계장비와 IT 서비스까지도 오늘 강세, 전반적으로 전 업종이 상승불을 더 많이 켜내고 있는 가운데 운송창고와 오락문화, 아무래도 어제와는 이렇게 업종별 희비가 완전히 엇갈리는 흐름으로 장 초반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도 현재 업종별로 추이 살펴볼 텐데 코스닥에서는 일반 서비스가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유통과 비금속까지도 1%대 상승불, 전반적으로 코스닥에서도 오늘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본 시장 현재 개장 지수가 집계가 됐을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일본은 강보합권에서 44,849선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케이 지수 역시도 최근에 45,000선을 장중에 터치하고 나서 잠깐씩 빠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숨고르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또한 FOMC를 대기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가져왔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이 도쿄 일렉트론 등 반도체 그리고 AI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죠. 오늘 시장에서는 또 일본 증시에서 이들 기업이 어떤 성적표를 가져갈지도 저희가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이 소폭의 상승 출발하는 가운데 코스피의 상승률은 조금 낮아지고 있지만 0.37% 강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FOMC를 워낙 또 금리 인하가 오랜만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다 같이 좀 기다려와서 오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도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이 점 여쭤보겠고, 자, 우선은 점도표에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연내 2회, 3회 이에 대한 전망, 어떤 의견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사님,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점도표? 네, 사실은 점도표 6월달 전망에서 안 변할 줄 알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할
때 고용의 시장의 둔화를 그만큼 많이 반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26년과 2027년에 금리 인하 횟수를 각각 한 번씩 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그렇게 올해 한 번 더 늘어나는 것 말고는 크게 네. 변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2027년 6월 달에는 2027년까지 금리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2028년까지 했어요. 그래서 터미널 금리, 최종 금리 수준이 6월 달에는 뭐 3.3%, 지금 3.1%까지 내려와서 금리 인하는 요번에 내려온 것만큼 더 최종 금리는 내려왔다. 그렇지만 장기 중립금리 자체 3.0%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 목적지는 뭐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이제 금리 인하가 다시 시작되면서 그렇다면은 달러 약세 기조에 좀 더 이렇게 힘이 실어질지 이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우선 달러 인덱스는 요즘에 96에서 97선 좀 오락가락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좀 요번에 오늘 아침에 좀 올라왔죠. 97까지 그쵸? 올라왔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몇 번 더 인하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달러 약세 요인인데 지금 저희들 더 관심 있는 것은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잖아요. 그쵸. 최근에 뭐 1,370원대까지 내려왔지만은 사실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서 달러 약세 요인이 발생을 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원화 강세, 즉 달러 원 환율의 하락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로 나타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한 그 투자 3,500억 달러에 대한 불안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일부 시장에서 분석에 따르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지불을 하느냐에 따라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거로 예상을 하는데 네. 그 얘기는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관련 그리고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는 한 달러 원 환율은 연준의 금리 인하 추세에도 불구하고 좀 변동성이나 아니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지금 우리나라의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거 바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구를 했고 어쨌든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말 미국에 돈 많이 들여라 이런 요구 아니야? 좀 이런 마음이 들어서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한 마음이 전 들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그 상설 그 수합 라인 자체는 기축통화국한테만 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 달러 유동성이 부족했을 때 기축통화들끼리의 어떤 유동성 공급 채널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정부가 요구한 것처럼 대미 투자에 대한 어떤 용이성을 위해서 수합 라인을 받는 것은 그러한 어떤 연준의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의 네. 그 만든 취지와도 좀 떨어지는 먼 얘기잖아요. 거리가 먼 얘기고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이나 수합 라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거의 부인을 할 거로 이제 거절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거니까. 그쵸. 이럴 경우에는 FEMA라고 있어요. FEMA 리포라는 게 있는데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제 통화기관들이 달러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에 시장 안정이 필요할 경우에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여유는 있지만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상설 수합이 더 좋았었으니까 좀 그쵸. 아쉬운 면은 네. 남아 있죠.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어도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그만큼 그건 쉽지 않아라는 걸 좀 어필하는 그런 협상용 카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요? 어쩌면 그런 부분에 네. 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협상의 카드로 요구했을 네. 때 그걸 들어주면 그다음에 또 어떤 카드를 또 내놓을지 모르니까 그쵸.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네. 그런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는 없는 그쵸. 입장이었다. 그래서 맞아요. 각자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렇게 한미 지금 통화 스와프 우리나라가 요구를 했었고 미국이 거절했던 부분 그리고 지금 대미 투자 요구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에 대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언제 재개하느냐 요것도 좀 문제가 될 텐데 일정을 체크해 보니까 10월에 지금 금통위가 10월 23일이고요. 10월 FOMC가 10월 말경에 있으니까 거의 한 닷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10월에 어쨌든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우리가 먼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준이 먼저 결정해서 오늘 9월에 답변을 받아서, 내려놨고요. 그쵸, 네. 더군다나 이제 10월 달에도 내릴 거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력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지난번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도 나왔었고 금통위원 중에서 5명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집값이 32주 수도권 서울에서 그렇죠. 계속 네. 상승을 하고 있고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이 10월 달까지 가면서 이런 우려되는 요인들을 좀 더 체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망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렇게 시장도 보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이런 우려들은 연준이 3번 인하할 때 한국은행은 한 번 인하하고 더 못하게 되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지 네. 않을까. 그래서 올해 안에 한국은행은 네. 한 번 정도 금리 인하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과 11월에 지금 우리나라 금통위가 남아있는데 한 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사실 정말 좀 쉽지가 않은 게 예를 들면 뭐 어제 이창용 총재가 금리로는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과의 금리 차를 뭐 너무 늘리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해왔던 부분들도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고 또 부동산 문제는 우리가 가격을 통제하는 부분 아니면 뭐 금융 비용을 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공급도 이제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쵸.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보고서 설득을 당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박사님 이건 하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외환 시장에 영향을 준다라면은 지금 증시에서 사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투자 심리, 외국인들의 수급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글로벌 펀드 자체 흐름의 자체로 놓고 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금리를 2번 더 인하를 하고 더군다나 내년까지 보면은 오늘 내린 것까지 보면 약 한 100bp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 금융시장에 상당히 완화적인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네. 이러한 완화적인 여건은 위험 자산, 우리가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주식에 대한 선호를 올려주고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머니 무브, 돈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채권보다는 또 뭐 이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위험 자산 선호에 따른 외국인들의 어떻게 보면 자금 이동이 한국으로나 아니면 또 뭐 신흥시장국으로 기타 신흥국으로, 네.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이런 중요한 것은 이런 머니 무브나 아니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을 때 네. 계속 들어올 수 있도록 국내 펀더멘탈이 바뀌거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죠. 네, 수급이 들어왔을 때 그걸 잘 소화하고 받아낼 수 있느냐, 그만큼 매력도가 가져가느냐. 그렇죠. 들어온 돈이 네. 안 나가고 자꾸 잠기고 계속 그쵸. 들어와야 되는데 네.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자꾸 나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투심을 또 위축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 좋은 일들만 있어야 될 텐데 또 증시에 대해서는 그런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한편 지금 미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뭐 공화당이 자력으로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민주당이 뭐 오바마 케어나 이런 내용들 얘기하면서 지금 좀 반대를 하고 각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2026년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 발의된 12개 예산안이 다 지금 통과 안 되고 있고요. 민주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바마 케어나 아니면은 메디케이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예산 감축을 복원시키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의지가 없고 나가서는 가버먼트 셧다운까지 정부 셧다운까지도 불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사실 시장에는 좀 불안된 요인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갉아먹는 불확실성으로 그런 요인이 좀 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버먼트 셧다운이 있었을 때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한 분기 동안의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찌 보면 이번 FOMC의 결정과 뭐 점도표나 이런 내용들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들 그리고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까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에는 조금 더 체크해볼 만한 우려 포인트까지도 저희가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장재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아침 글로벌 증시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저희는 아침 8시부터 미증시 내용 살펴봤고요. 국내로 건너와서 이제는 아시아 전반에 대한 내용들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지금 국내 시장은 양시장 상승불 유지하고 있고 알테오젠도 2%대 강세, SK하이닉스도 3%대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화권으로 눈을 돌려서 저희 아장팀과 함께 할게요. 이하림, 김서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등장을 앞두고 채팅창에 하림짱, 서희짱, 글모닝 이렇게 글모닝 좋은데요? 네, 글모닝이라고 인사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자, 두 분 이제 저희가 중화권 시장에 대한 내용도 볼 텐데 뭐 중화권까지도 뭐 FOMC를 대기하면서 뭐 이런 흐름들이 있었다. 특히나 빅테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장에 좀 반응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밤에는 또 홍콩에서 굉장히 놀라운 시세를 보여줬는데 자, 이를 비롯해서 지금 시장 종합적인 내용 하림 아나운서랑 함께 살펴볼까요?
네, 그러면은 전일장 중국 마감 시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제장 상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어제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0.37% 상승한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천 성분지수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일 대비해서 봤을 때 1.16%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항생지수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무려 1.78%가 뛴 건데 좀 주목해봐야 할 부분은 항생 테크 지수거든요. 이 테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서 무려 4%대 급등세가 좀 연출이 됐다고 하고요. 네. 특히나 인터넷과 IT 섹터가 이러한 급등을 조금 더 견인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오랜만에 이 본토와 홍콩 모두 상승부를 켜낸 하루였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상황은 어땠는지 업종별로 히트맵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중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빨간불 켜낸 업종이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특히나 좀 눈에 띄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공항 항공 섹터입니다. 그 화태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8월 성수기에 이제 항공사들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증가를 했다라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추석 연휴가 이제 곧 다가오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월 1일부터 국경절 연휴가 그쵸. 되게 길게 있잖아요. 네. 이런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이 소비 쪽 섹터에서 빨간불이 켜지면서 이 항공, 공항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장에서는 강한 흐름을 연출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전 쪽에서도 또 대부분 오름세가 나왔는데요. 특히나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2%대 또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어제 중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상반기에 이 폭스콘의 영업이익이 36% 정도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를 봤을 때도 이 AI 산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망이 낙관적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이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에서는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로 또 넘어가 보면요. 좀 혼조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CATL 같은 경우에는 무려 6%대 강세가 또 나왔거든요. 네. 이제 CATL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신에너지 저장 기술, 그러니까 저희는 ESS라고 많이 하죠. 이 ESS와 관련해서 기술 개발 로드맵이 나왔고요. CATL이 이러한 내수 수혜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또 등장을 하면서 수급이 쏠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좀 다른 약세를 보인 종목들 한번 보시면 증권 쪽에서는 그래도 뭐 빨간불 켜낸 종목들도 있었지만 좀 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약세 흐름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그래도 상반기 1월부터 한 8월까지를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증권거래 인지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해서 봤을 때 82%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하거든요. 82%라는 이 엄청난 수치가 이제 시사하는 바는 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또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양조 관련해서도 어제장에서도 또 전반적으로 업종단에서 약세 흐름이 연출이 됐는데요. 다만 마찬가지로 이 중성증권에서는 귀주모태에 대해서는 적극 추천 의견을 또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업종이 좀 턴어라운드를 할 시점이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도 좀 눈여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대만 가권지수로 넘어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 대만 가권지수는 이제 0.75% 소폭 빠지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 전 거래일까지 이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어제 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그래도 많이 출하가 된 모습이었고요. TSMC 역시 이 대만장에서는 1%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장에 상장되어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다가요. 결국에는 0.2%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 본토와 홍콩에 있는 종목들, 중국 주요 종목들은 어제 어떤 마감을 했는지도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는 이제 저희가 테리픽 10으로 불리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승 마감을 한 하루였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그쵸? 방송하면서. 저도 지금 방송하면서 이런 상승은 처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상승도 약간 이렇게 쪼잔하게 0. 몇 % 이런 게 아니라 다 엄청 급등을 해서 상승을 한 대단합니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중국에 투자하는 분들이 되게 속이 시원했겠다,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또
싶기도 하고요. 일단 알리바바부터 조금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알리바바는 무려 또 5%대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알리바바가 차이나 유니콤에 자체 생산하는 이 AI 칩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또 보도가 됐다고 하고요. 이런 소식 덕에 수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메이투안 같은 경우에도 거의 5%죠. 4.89% 강세 시현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도 보고서를 하나 내놨는데 제가 그제장에서 이제 메이투안이 음식 배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브랜드가 쿠웨이트에 진출을 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네. 이 소식과 관련해서 이 해외 확장 전략을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는 점에 좀 주목을 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징동닷컴 역시 어제장에서 5%가 뛰었어요. 진짜 약간 와. 널뛰기 하는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흐름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징동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또 소식이 좀 나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파트너 브랜드들을 키워서 매출을 크게 늘리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려 300개 브랜드가 이제 1년에 1억 위안의 매출을 달성하도록 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특히 일반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B2B라든지 B2G 사업을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풀이가 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아디로 넘어가 보시면 어제장에서 비아디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2%대 강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지리자동차 역시 다시 한번 3%대 강세 시현하는 모습이었고요. 샤오미도 텐센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어제장에서 2%대 강세, 그리고 샤오미도 마찬가지로 2%대 강세. 그러니까 적게 올라도 2%씩은 그러니까요. 넘게 다 와. 오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 연출이 됐고요. 바이두로 넘어가 보시면 바이두가 15%가 뛰었어요. 아, 주인공이에요, 정말. 얘가 지금 시총이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쵸. 무거운 종목인데도 이만큼 뛴다는 것이 되게 지금 생경한 상황인 것 같고 제 입장에서 보면 어제 이제 중국 정부가 사이버 보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화 정책들을 좀 내놨는데요. 바이두의 자회사 중에 이런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에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고 하고 이거 말고도 최근에 호재가 좀 많았잖아요. 이런 소식들은 이따가 김서희 캐스터가 또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15%나 올랐으니까 이건 좀 이따가 자세하게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디즈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제 SMIC라고 저희가 부르는 종목인데요. 어제 장에서 무려 또 7%대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일단 소식이 하나 나왔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SMIC가 자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이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시험에 돌입을 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스타트업 회사인 위량성이 개발한 DUV 노광 장비를 시험 운용 중이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 노광 장비가 다들 아시겠지만 네덜란드의 ASML이 꽉 잡고 있는 그쵸. 장비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구현을 잘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ASML의 첨단 장비를 들여올 수가 없어서 첨단 공정까지는 손을 못 대고 성숙 공정에 들어가는 이 장비들로 그냥 계속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 내 업체에서 개발한 DUV 장비를 썼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 노광 장비 분야에 대해서도 중국이 점점 더 이제 자국화, 국산화를 시작을 한다라는 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DUV 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EUV 장비랑은 빛의 파장이 조금 달라서요. 좀 성숙 공정에만 마찬가지로 쓰일 수 있고 7나노 밑으로는 사용을 못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2나노미터 같은 첨단 공정은 여전히 EUV 장비가 필요한 상황인데 EUV 장비는 더 큰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중국 내에서는 시도를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무조건 ASML 장비만 써야 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는 EUV도 좀 쓰지 않을까 이런 좀 해석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한 시도들이 또 시장에서는 이만큼 긍정적으로 풀이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요 지수들 흐름도 한번 이어서 살펴보면요.
이제 어제 장에서는 대형주 벤치마크 지수인 CSI 300 지수가 0.6%대 상승부를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이 넥스트 지수도 한번 살펴보시면 어제 장에서 또 한 번 1%대 강세 흐름 시연을 했고요. 과창판 50 지수 역시 0.9%대 거의 1%대의 상승부를 켜내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장에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뉴스가 있었던 종목 또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은 샤오펑입니다. 샤오펑. 이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주가 흐름은 좋았거든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잘 갔고 네. 자동차주들도 잘 갔기 때문에 이런 영향을 좀 받은 모습이었는데 이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지린성 창춘에서 이 에어쇼 리허설을 하던 중에 중국의 플라잉카 2대가 충돌을 해가지고 추락을 했어요. 불이 났는데 이 플라잉카가 샤오펑의 플라잉카였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샤오펑이 이제 산하에 가지고 있는 플라잉카 제조업체 샤오펑 호이텐의 이볼트 2대가 이제 부딪힌 거라고 하는데 얘네는 이제 도로 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와 2인승 드론의 결합 형태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샤오펑이 플라잉카를 제조한다, 이제 곧 많이 상용화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항상 생각을 했던 게 무서워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로에서 약간 이 플라잉카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이걸 타고 다니면 교통체증을 겪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타실 건가요? 일단 좀 한 많은 사람들이 탈 때까지 기다릴 것 마루타를 같거든요.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저 선두주자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두주자를 하고 싶어요. 그래요? 네. 용감하다. 역시 고수다, 무협 고수다. 맞아요. 네. 무역 교수가 따로 없네 진짜. 저는 약간 있죠. 그래요? 네, 무서워서 우리 못할 것 서희 같다. 아나운서 기다려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먼저 제가 한번 먼저, 타보시고 안전하면 저희한테 또 알려주시는 걸로 하면 될 것 네. 같은데 하면서 제가 라이브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보법이 남다르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이렇게 기세가 딱 등장을 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 이런 소식이 좀 시장에 영향을 심리죠. 미치지 않을까 그럴 수 있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어제 장에서도 거의 2%에 가까운 상승 흐름 지켜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트립닷컴인데요.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보다는 그제 이 급등세를 한번 연출을 했고요. 어제 장에서도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트립닷컴이 중국 회사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중국 회사에 맞아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중국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트립닷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소비 진작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이 소식에다가 이제 앞으로의 긴 연휴가 또 맞물리면서 홍콩에서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흐름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니까 트립닷컴을 비롯해서 좀 전반적으로 꾸준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뭐 트립닷컴은 사실 이름도 영어고 우리나라에서도 광고를 워낙 많이 그쵸. 하고 또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중국 기업이구나 이렇게 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10월 1일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호텔 숙소비 4만 원 그분 아직 안 오셨나요? 오늘 오세요. 와, 오늘 오세요. 네. 그러면 내일 그 소식도 제가 좀 알겠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기술주 위주로 정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별 이슈, 특징주나 어떤 또 놀라운 호재가 있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뭐 앞서 국경절 연휴도 있고요. 우리나라 연휴 그리고 또 무비자 입국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나 싶은데 또 그게 아닌 구석도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 가수들이 중국 공연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한국 연예계가 다시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직도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비공식적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본토 연예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활동을 못하는 한한령이 존재했습니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기사에 보시면요. 블룸버그 기자가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직접 물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린제는 말씀하신 상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은 한중 간에 건강하고 유익한 문화 교류를 하는데 이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긍정적인 답변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정말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답변입니다. 공연이 취소된 구체적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고요. 원칙적으로는 문화 교류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한 건데요. 솔직히 뭐 이거 지금 문제되지 않나요? 라고 누가 물어봤는데 맞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할 수 없기 말 때문에 못하니까. 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저희가 증시를 또 보니까 업종을 볼 텐데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엔터주일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텐센트 뮤직 엔터 그룹이고요. 홍콩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 음악 스트리밍 그리고 유튜브, 음원 이렇게 유통이 막히면 플랫폼 사용자 유입이나 콘텐츠 다양성에 악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텐센트 뮤직 주가도 한번 볼 텐데요. 네. 이 기사가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텐센트 뮤직 흐름은 좋습니다. 최근 5일간의 흐름은 좋았고요. 어제도 5%대 마감을 했는데요. 이 기사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 위에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혹시 오. 위에화 엔터테인먼트 들어보셨나요? 저 익숙하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 프로듀스를 보셨다면 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스의 네, 그 출신 그랬네요. 친구들이 많이 나왔는데 맞아요. 특히 저는 우즈를 너무 좋아합니다. 우즈. 우즈. 네, 드라우닝을 부른 우즈가 여기 또 있기 때문에 네, 우즈. 사실 네. 저 노래 불러주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아, 노래는 죄송해서 제가 못 부르는 서울시라면 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좀안 한 소절만 좋아서.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데 하지 않겠습니다. 네. 중국과 한국 합작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한알령이 빨리 풀려야 할 텐데 이 두 가지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게 위에와 엔터테인먼트인데 네. 최근 5일간의 흐름, 최근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폭으로 전환을 했고요. 어제는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김서희 아나운서의 드라우닝을 잠깐 기대했는데 어쨌든 이 위에화 그리고 텐센트 뮤직 이 중국의 저희가 엔터 기업까지도 함께 살펴보면서 한알령이 뭐 완화 기대감이 사실 뭐 국내 증시에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기대감이 올라왔었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저희가 좀 참고하면서 투자하실 때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앞서 저희가 하림 아나운서랑 시황 볼 때도 주인공이었던 바이두의 소식 좀 살펴볼까요? 네, 중국의 대표 빅테크 기업이죠. 바로 바이두가 어제 정말 10% 넘게 올랐습니다. 9월 17일 하루 동안 주가가 무려 16%나 급등했는데요. 저와 함께 바이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이 7월, 8월, 9월까지 이렇게 흐름을 띄워놨는데요. 네. 10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이미 45% 가까이 올랐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이두가 단순히 검색 엔진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AI 칩, 그리고 모델, 서비스 모두 갖춘 종합 테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두는요, 자체적으로 만든 이 쿨룬 P800 칩을 활용해서 AI 모델을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3세대 칩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가동해서 대규모 모델을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월에 차이나 모바일 협력사로부터 1억 4천만 달러 규모의 칩 주문을 따내면서요. 이 사업성이 입증이 네. 됐습니다. 이런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중국도 자체 칩으로 글로벌 AI 경쟁에 맞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바이두의 최신 모델 어니 X 1.1이 성능 면에서 GPT-5, 구글의 제미니 2.5%를 능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자 시장이 더 크게 반응을 했고요. 투자자들은 바이두를 중국판 엔비디아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네. 이제 TSMC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는, 중국 기업 내부에서 나오는 평가는 우리가 엔비디아 따라잡았어. 우리가 뭐 H20 칩 똑같아. 뭐 먹었어, 맞아요. 이렇게 하지만 또 한 이틀 있다가 올라오는 기사를 보면 사실은 TSMC가 뭐 두세 대 앞서 있다 이런 기사가 이제 매일 격일로 이제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사항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바이두에 대한 내용까지도 살펴봤는데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뭐 이재총 상무님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 중화권 시장에서 나온 이슈가 뭐 오후 늦게 나와서 우선 미장 ADR이 먼저 반영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좀 시차가 벌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평가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에레테 리서치에서는 바이두의 ADR과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에서 매수로 정말 극단적으로 상향했다라는 소식도 있으니까요. 역시나 성장 가능성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역시나 또 한 번 증시의 주인공이었던 알리바바 내용까지 살펴보시죠. 네, 알리바바 역시 정말 AI 열풍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요. 중국 기업들이 AI 모델을 활용하면서 소비하는 토큰 수가 반년 사이에 무려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조 개가 넘는 토큰이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만큼 중국 기업들이 이 AI 모델을 빠르게 실무에 적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바바는 정말 핵심 수혜주로 꼽히는데요. 알리바바 어제 주가 보겠습니다. 정말 알리바바를 보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요. 네. 많이들 이제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1일부터 5일간의 흐름을 띄워드렸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5.28%로 장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공공 클라우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무려 47%에 달하고요. AI 모델도 직접 개발하면서 칩 공급망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점을 근거로 들면서 알리바바 목표가를 179달러로 올리며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아까 앵커님이 또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과 겹치는데 또 흥미로운 건 이런 흐름 속에서 알리바바가 자체 칩까지 내놨다는 점입니다. 9월 16일 CCTV 보도 화면에 알리바바 자회사 핑터우거가 만든 신형 AI 칩 사양이 노출이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A800보다 뛰어나고 최신 H20 칩과 아니, 왜 말하면서 웃으세요? 좀 웃깁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계속 뭐 맘먹고 비웃는 게 아니고요. 계속 평가를 꼭 비교를 해가지고 네. 해주시니까. 끝까지 서술어까지 들어야 합니다. 죄송해요. 뛰어나고 죄송합니다. 뛰어나다고 맞아요. 뛰어나고 최신 H20 칩과 맞먹는 성능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AI 모델, 클라우드, 칩까지 해서 이렇게 3박자를 모두 챙기면서 중국의 AI 산업의 대표 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중국 내부에서는 알리바바가 선두주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중국 기업들이 아직도 엔비디아 쓴다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또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를 못 쓰잖아요. 어제 이제 그쵸. 뉴스가 금지가 나오는데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엔비디아를 쓰지 말라고 중국의 이제 기업들에게 금지 조치가. 압박을 넣는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중국 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서 이걸 실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 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도 해서 네. 이것도 격일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흐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미중 회담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과 여러분들이 매일 함께 해주셔야 하는 같이 공부해야 이유이기도 돼요. 합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도 매일 봐봐라고 알리바바 매일 나온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상무부에서 나온 조치 빠르게 살펴볼까요? 네, 중국 상무부 정말 바빠 보입니다. 어제도 정책 발표를 했고요. 서비스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연이어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요. 상무부 서비스무역청 쿵더쥔 주임이 이미 30개 이상의 정책이 발표됐고 이것을 1+N 정책 체계로 묶는 중이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숙박업의 질적 성장, 철도와 관광의 통합 발전 같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제 하림 캐스터님이 말씀해 주셨던 트립닷컴도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경제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내수 소비 진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서비스 분야를 키워서 경제의 질적 성장을 끌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립닷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트립닷컴 주가도 한번 보겠습니다. 트립닷컴 5일간 주가 흐름 빨간색으로 계속해서 상승부를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어제장에서도 1.6% 정도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이 외국인들에게 계속해서 더 개방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네, 거기다 뭐 중국 아닌 우리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정말 트립닷컴 좀 기대 포인트가 확실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김서희 아나운서 고생하셨고요. 앞서 이하림 아나운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중화권 시장에 대한 이슈와 시장 브리핑 살펴봤고 이제는 개장을 대비하는 전략을 짜볼 텐데요.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상무님 지금 저희가 전화 연결로 인사드리고 있어서 채팅에서 조금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이렇게 항상 바쁘신 시간대에 연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어제 시장 홍콩이 정말 기분 좋은 흐름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이제 본토의 주요 지수 전부 다 상승 마감했고요. 로봇, 반도체 섹터 지속적인 강세로 이제 투자 심리 굉장히 개선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긍정적인 거는 이번 랠리는 테크 섹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데요. 우선 복합금융이라든가 아니면 풍력 장비, 전자화학, 소비자, 전자제품 등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호재가 뭐냐면 우선 정책적인 지원도 있긴 하겠지만 거기에 각 기업마다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우선 중국의 첨단 제조업 쪽에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콩 네. 시장도 굉장히 급등했거든요. 사실 항생지수도 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우선 이 가장 큰 이유는 아주 강력한 본토에서 남양 방향으로 자금 유입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발표됐던 이제 소비 부양책 기대감에 힘입은 것이고 네. 또 AI에 대한 열기, 기술주 랠리 계속 견인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항생테크 지수 4% 이상 상승했거든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항생테크 지수하고 아직 항생테크 지수가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더 오를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서 제가 저희 회사 ETF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네. 항생테크 지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4% 이상 상승을 했고 어제부로 해가지고 저희 자산고가 원화 기준으로 11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11조 ETF 하나 같은 경우에는 우선 한국의 가장 큰 ETF가 코덱스 200이 한 7조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굉장히 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항생테크 ETF, 그렇다는 얘기는 거래량도 많고요. 매도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와, 지금 코드를 봤더니 홍콩의 3033입니다. CSOP 항생테크 인덱스 ETF 지금 제 화면으로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일장에서 4%대 탄력을 보여줬고요. 정말 강하게 남양 자금이 홍콩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더군다나 저희 상무님이 계속해서 그 전일에도 강조를 해주셨던 내용, 이 중국 정부에서 나온 내용이 하루 늦게 조금 반영되고 있는 것들,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저희가 이 밖에 개별 기업으로는 또 바이두가 지금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워낙 폭등을 해버려서 지금 바라보는 분들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바이두에 대한 전략 짜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바이두 어제 홍콩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이제 미국장에서도 보면 또 올라줬거든요. 그러니까요. 11% 정도. 네. 그러니까 BIDU가 티커죠. 미국 시장에선.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막상 굉장히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아주 약간의 단기적인 조정 아니면 제가 뭐 바라는 바는 장중에 오전 중에 조정 오후에 상승 이렇게 기대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시장 움직임을 봐야 되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더 보는 이유는 오늘 아침에 나왔죠. 이제 중국이 엔비디아 칩 관련해 가지고 이제 중국의 인터넷 규제 기관인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기술 기업들에게 엔비디아의 모든 AI 칩 구매를 중단하라. 그리고 기존 주문도 취소하라고 지시를 했죠. 여기에는 또 뭐까지 포함되냐면 2달 전에 중국 시장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H20 칩은 이미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위 사양으로 RTX 프로 6000D라는 것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포함될 정도로 이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중국이 본토에 있는 국산 대체와 반도체 쪽 기업들에 대한 사실은 자국의 산업 보호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조치 중에 굉장히 강력한 거로 평가가 되거든요. 한국 반도체도 포함되지만 거기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우선 바이두뿐만 아니라 바이두도 15% 폭등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데 사실 테크 섹터 중에 나와 있는 SMIC라든가 5.7% 상승하면서 네. 첨단 반도체 장비 시험 생산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고요.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엔 중국산 AI 칩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엔비디아 쪽의 칩 수요는 미온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텐센트도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배터리 섹터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CATL 같은 경우 5.4% 상승했고요. 이거는 이제 2025년에 세계 에너지 저장 컨퍼런스에서 18개까지 프로젝트가 체결됐다. 총 245.8억 위안 규모의 투자가 계획됐다고 발표했고, 또 다른 중요한 기업인 징둥닷컴이라든가 알리바바도 각 기업들만의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또한 기업들조차도, 테크 기업들조차도 각각만의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상승하고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다. 정말 뭐 바이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첨단 산업, 기술주 쪽에 봄바람이 강하게 부는 시장이었고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뭐 바이두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찬스로 삼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오늘도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상무님 오늘장 분위기는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실까요? 자, 오늘장 분위기 얘기해드리기 전에 우선 저는 자산운용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자산운용사는 상승하는, 그러니까 자산운용사에 바이애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증권사들은 매수 매도 의견들을 공평하게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향후 2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이제 그것들을 예견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제 나스닥 골든 드래곤 중국 지수가 2.85% 상승을 마감했어요. 그래서 바이두, 그다음에 니오나 리오토 같은 종목들도 올랐고요. 여기에 따라서 홍콩 금융관리국 있죠. HKMA에서도 그 기존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바로 내려서 4.5% 조정했기 때문에 네. 홍콩 증시 금리 인하라는 거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도 좀 매크로 측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안화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안화 약세 때문에. 근데 지금 위안화가 최근 몇 주간 달러 매도가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매도가 증가했다는 트레이더 보고가 있었고, 우선 7월 데이터를 보면 그러니까 달러를 구매하기보다는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그 거래가 더 많았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 현재 달러 대비를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그 기준 통화 대비 서로 비교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정확한 수치니까. 네.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지금 7.11 수준인데 만약에 이게 달러가 더 약세가 돼서 그러니까 미국 달러 1대 위안화 7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환전을 더 적극적으로 진행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 달러를 팔고 위안화를 사게 되는 거죠. 이때 3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가 청산돼서 위안화를 더 끌어올려준다. 그래서 굉장히 위안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매크로를 말씀드렸고요. 네. 또 긍정적인 거 하나 이유는 이제 소비 관련 섹터 중에 관광 섹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래서 어제 나왔던 뉴스에도 관광 섹터 비자를 더 어떻게 보면 증진한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3년간 100도시 100구역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건 문화 및 관광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구체적인 계획에는 소비자 바우처, 그다음에 결제 할인, 그리고 소비에 달 기간만큼 보조금이 3억 3천만 위안 정도 책정돼 있다. 그래서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진행될 거고, 이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관광 섹터 기업에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종목만 오늘 딱 말씀드리자면 전 트립닷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트립닷컴, 네. 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관광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다만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 규제 당국이 전자상거래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트립닷컴을 소환했어요. 그래서 위반 내용에 이제 판매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에 대한 부당한 제한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저우시, 그러니까 굉장히 조그만 도시에서 위챗 성명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라서 이게 그렇게 트립닷컴 주가에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거지만, 다만 이게 확산되는 것들 아니면 트립닷컴의 영업 활동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당국에서 안 좋게 바라보면 좋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측면에서 관광 관련된 섹터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소비와 직결되니까요.
와, 트립닷컴 저희가 오늘 앞서 우리 아나운서들과 특징주로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물론 조심할 포인트는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요. 지금 시장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 홍콩에서 금리 인하 발맞추고 있는 점, 위안화 강세, 그리고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 국경절 연휴까지도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상무님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 이제 간략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우상향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본토주, 홍콩주. 다만 이제 어제 굉장히 급등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네. 오전장 움직이는 걸 보고 들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연 다만 이제 비중 확대라든가 아니면 신규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직 좀 조심을 하셔서 들어가신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숨고르기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긍정적인 기조 이어지되 오전장 움직임 주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전략도 감사합니다. 홍콩 CSOP 자산운용 이재충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아침 8시 이 미증시 애프터마켓과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이 중화권 증시에 대한 대비까지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10시부터는 아시아 증시 라이브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